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시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새해 첫날입니다. 역시 올해가 정치의 계절인 게 확실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가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하면은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에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집권당은 강력한 지지 기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입니다. 호남 출신 하면은 원적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25%가 호남 사람들인데 절대적으로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 강도가 과거에 김대중 지지와 비슷합니다. 70%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됩니다. 여기서는 약 60%의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대 축입니다. 따라서 고정표가 있습니다. 황교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은 반문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안철수가 등장하면은 안철수 씨가 가져갈 표는 여당 표가 아니라 이 한국당 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씨는 탈이념 중도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트위터에 선 정치 복귀 선언문도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도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주의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독입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안에 중도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바깥으로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흡인력이 강한 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3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 혁신과 사회 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마운 말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며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 인상적인 게 이 대목입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에 찌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안철수 씨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념에 찌든 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도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서 안철수 씨가 한 역할을 쭉 보면은 우선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키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지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결국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게 국민의당 창당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3지대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 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안철수 씨는 한때는 그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를 옹립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안철수 표를 홍준표 씨가 깔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촉박하기는 했지만은 안철수, 홍준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양쪽이 20% 내지 25%씩 갈라먹음으로써 41% 지지를 받은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통합을 해야 된다. 양쪽이 다 망한다. 다 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준표, 안철수 두 분 다 독자 출마 계속 갔습니다. 그리하여 양쪽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철수 씨가 상당히 책임져야지만 홍준표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구도였습니다. 안철수, 홍준표가 각각 열심히 뛰면 뛸수록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야 상당한 차이로 압승하는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판단에서 큰 미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같았어요. 여기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이렇게 해서 단일화 움직임이 나오다가 막 그냥 사그러들면서 아주 큰 차이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 안철수 씨는 좌파 도우미 역할을 상당히 한 걸로 보입니다. 좌파 도우미 역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 무장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이념 무장 자체를 싫어하는, 이념에 대한 철저한 정리된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번 이 정계 복귀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념 대결을 해야 하고 정치인은 우선 이념 대결장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없다든지 하면 몰라도 우리가 저 남태평양에 무슨 피지나 통가에서 사는 나라 같으면 안철수 씨처럼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고, 이념 투쟁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념으로 똥돌 뭉쳐 있는데 그 이념이 반대한민국적 이념으로 뭉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권과 싸우는 사람도 이념 무장을 해야 되죠. 그 이념 무장은 우리 헌법으로 이념 무장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이념 무장해야 됩니다. 이념이란 말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타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안철수 씨는 숙명적으로 이념 무장이 잘 된 세력에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씨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은
독자 정당을 만드느냐. 언론 보도는 독자 정당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아주 큰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파 정당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우파 정당으로서의 기준과 정책과 공천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중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중도와 무슨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확실한 중도가 바로 안철수니까 안철수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토끼, 산토끼 다 잡아야 한다.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큰 선거는 대충 어떻게 보면은 집토끼를 먼저 잡아가지고 달아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늘려가는 게 성공의 비결인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토끼, 산토끼 다 같이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 보수 정당 역사에 보면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안철수 등장으로서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